감수성이 높고 예민한 성향은 사실 굉장한 재능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라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별나게 좀 굴지 마. 넌 뭐가 그리 걸리는 게 많아? 그렇게 예민하게 좀 굴지 마.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아유. 예민한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란 눈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왜 파란 눈을 가지고 있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쁜 성격도 아니고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도 아니며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부여된 특별한 재능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먼저 감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빠르게 깨달으며 인간성이 무시되는 경우 제일 먼저 인식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유영민 님이 옮기시고 나무생각에서 출판한 롤프 체린 작가의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주목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유형은 정서적으로 부드럽고 약하며 상처받기 쉬우면서 자의식이 강하고 마음의 동요가 많아 마음고생이 심하여 이로 인해 늘 긴장하고 살며 스스로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비판하며 윤리적으로도 엄격하고 수줍고 진지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면서 자부심과 공명심도 그 특성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과의 갈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여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참 힘들 거야 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 생각해보면 예민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자극을 더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오는 감수성일 것입니다. 작가는 똑같이 숲속을 걸어도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은 인상을 받고 사물이나 현상들 사이에서 더 많은 연관성을 감지하고 콘서트나 박물관에서도 일반 관람객보다 높은 감수성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예민한 사람들을 아웃사이더 또는 외톨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민한 성향으로 행복하고 내적으로 충만하며 외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민한 기질을 짐처럼 느끼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예민함이란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변화시켜 더 기분 좋은 충만한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예민함이란 재능이 삶에 유익할 수 있을까? 라는 것 또한 질문, 실험, 연습을 통해 예민한 기질을 내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단점으로 치부되던 높은 감수성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본문 중 서문에 나와 있는 가상인물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몇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건 내 이야기야. 전형적인 순간. 게를 린데는 또다시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자책한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난 왜 이리 걱정이 많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지냈는데. 게를 린데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시콜콜 문제 삼으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뻔하니 아무 말 하지 못한다. 게다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바에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원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냐, 이런 건 원래 상사가 생각할 일이지 내 업무가 아니잖아. 나는 왜 내 일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지? 게를 린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못마땅할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손살같이 구내식당으로 가버리자 게를 린데는 사방이 조용해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조용해지자마자 또 다른 자극들이 그녀를 옥죄어 온다. 미세하게 삐 소리를 내는 히터, 윙 하며 돌아가는 노트북, 똑딱거리는 시계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 일을 말끔히 끝마칠 수 있지만 동료들과 똑같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기며 일을 대충 끝내고 책상도 서둘러 대충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치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대충 치워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녀의 어지러운 책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더욱 신경 쓰게 된다. 게를 린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구내식당에서도 신경이 쓰인다. 점심을 먹을지 아니면 산책을 할지 갈팡질팡하기 일쑤다. 하지만 점심을 거르고 산책을 하면 나중에 찾아올 배고픔을 혼자서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만난 마케팅부 동료들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싱긋싱긋 웃고 있다. 게를 린데는 그들이 자기 때문에 웃는 것만 같아. 거울을 보고 울 걸 그랬나? 지금 내 모습이 이상한가? 자신에게서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구내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식당 전체의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한다. 눈부신 햇빛, 서로 경쟁하듯 식당에 퍼지는 갖가지 음식 냄새, 식기들 부딪히는 소리,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 식당 안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소름이 끼치고 신경이 곤두서서
치통이 올 지경이다. 그때 슈테일 씨가 배식대에 들어서는 게를린데에게 다가오더니 일 이야기를 꺼낸다. 그녀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어 건성으로 계속 네 그래요 만을 반복할 뿐이며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대답한 걸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예감도 든다. 드디어 슈테일 씨를 떼어버린 데 성공했다. 게를린데는 어디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무슨 메뉴를 받는 줄인지도 모른 채 가장 짧은 줄을 선택하지만 자신의 뒤로 사람이 서자마자 벌써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앞줄은 줄어들지 않고 뒷사람은 자꾸 미는 상황이 벌어져 식은땀이 나 자신의 땀 냄새가 다른 사람들의 식욕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와 이런 감정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빠져나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 너무 민감한 사람으로 보일까? 아니면 참을성이 없다고 여길까? 이런 생각을 할수록 그녀는 방광의 압박을 느끼며 이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붐비는 구내식당의 식판을 들고 조용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기만 하면 되는데 벨츠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벨츠 부인이 자기 옆자리로 앉으라는 눈신호를 보낸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벨츠 부인은 신세 한탄을 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이 잠옷 영광스럽기도 하다. 벨츠 부인이 아무에게나 속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기 때문이고 결혼 생활처럼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물론 자신이 아무리 조언을 해주어도 벨츠 부인은 결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지만 말이다. 게를린데는 오늘은 자신도 뭔가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어렵사리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데 벨츠 부인은 갑자기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난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전형적인 순간.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기 전 게를린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일을 마무리한다. 책상을 정리하고 오후의 주요 업무를 떠올려 보며 급한 정도의 중요성과 정도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게를린데는 남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두루두루 돌아보고 배려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스스로 높이 사고 있다. 게를린데는 구내식당으로 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주의력과 에너지를 불러 모아서 자신에게 집중해 한껏 긴장했던 신체가 이완되는 것을 느낀다.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에 마케팅부 직원들이 재미있게 웃고 떠드는 걸 보자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넨다. 마케팅부 동료들도
인사를 해온다.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그들의 대화 소재가 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자신에게 충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안테나를 곤두세울 필요가 없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자신의 기분도 좌우되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의 영향을 의식적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명랑한 기분으로 구내식당에 들어선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식물의 잎사귀에서 반짝거려 기분이 좋다. 그녀가 매 순간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의 소음은 그저 배경음으로 머물 뿐 그녀의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슈테일 씨가 다가와 일 이야기를 꺼내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게를린데가 오후 2시쯤에 전화할 예정이었다며 선수를 치고 업무에 대한 상의를 해보자고 제안하고 친절한 미소와 함께 그를 따돌린다. 배식대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시간을 두고 메뉴를 선택한다. 이런 시간은 자신의 필요를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연습이 된다. 칙칙한 젓갈색 소스에 미트볼이 들어있는 느끼한 스파게티를 먹으면 신체가 어떻게 느낄까? 게를린데는 신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 내가 먹을 점심을 결정한다. 줄을 선 다음에도 뒷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뒤에 선 여직원이 슬슬 앞으로 밀며 다가오지만 개의치 않는다. 어느새 손에는 스파게티가 담긴 쟁반이 들려있다. 최근 벨츠 부인에게 부부 문제를 상담하는 심리치료사의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다. 그 덕분에 벨츠 부인은 더 이상 옆자리에 앉으라는 눈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 점심을 먹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 옆에서 먹을까? 물론 혼자 먹을 수도 있다. 퀴프너 씨와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평소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게를린데는 인사를 하고 그 옆에 앉아도 될지 물어본다. 이렇듯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족스럽게 살지, 불만족스럽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 또는 불행하게 살지, 혹은 지쳐서 살아갈지, 열정적으로 살아갈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가상인물 게를린데의 이야기처럼 예민한 사람 중에는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소질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도 많다. 자신의 예민한 성향을 결점에서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워 삶의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보자.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